한 주간의 뉴스 중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CBS 장규석 기자, 김중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중계가 막 됩니다. 부담돼요. 그래서 더 잘 해주실 거라 네. 믿고 우리 장규석 기자가 오늘 준비한 거 오랜만에 경제 이야기 네, 갖고 네. 오셨어요. 그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더 심해질 건데 이거는 실제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한다는 그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를요? 네네. 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어떤 위험 요인이 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직 챗 GPT가 그 한국말로는 이 공부가 좀 부족해. 내가 봤을 때. 한국말로 네. 물어보셨어요? 네,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정반대로 정반대로 되더라고요. 역전은 역전인데 정반대로. 챗GPT 특징이라면서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거.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아닌데 이거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거를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더라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위험 요인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게 뭐 나라만 바꿔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죠. 네네. 일단 한국은행이 사실 그래서 제가 챗 GPT로 좀 거저 먹으려고 좀 이렇게 원고 쓸 때 그러니까요. 도움이 안 돼요. 아직은 우리가 네.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 많이 가르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어요. 네. 기준금리는 지금 거의 1년 내내 지금 계속 네. 올리다가 지금 인상 행진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이제 동결하고 앞으로는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가나? 약간 요런 이제 약간 그 그린라이트 비슷하게 그렇죠.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뭐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네. 많이 힘든데. 근데 금리를 네. 동결했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금리를 동결했다는 게 우리나라만 보면은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볼 텐데 네. 사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아직도 5%대로 해가지고 좀 높은 상황인데 지금 금리를 동결한다? 사실 이거는 물가 목표가 그러니까. 2%잖아요. 네네. 2%인데 아직 2%에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동결했다는 거는 그만큼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실 한국은행의 1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에 딱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제일 앞에 물가 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대 목표입니다. 예. 근데 그 물가를 일단 잠시 접어두고. 그렇죠. 잠시 네. 이제 접은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4% 했고요. 네.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수도 얼어붙었어요. 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쵸. 네, 투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니까 내수도 이제 소비 심리도 완전히 떨어졌어요. 지금. 저부터도 네. 옛날에 사던 것들을 안 네. 사게 되더라고요. 요즘 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 일단 배달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니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월급 안 올랐죠. 물가 다 올랐는데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럼 대출 이자를 더 내야 돼요. 그러면은 소비력이 더 떨어지고 더 안 예, 쓰죠, 돈을. 더 긴축이 되고 경기는 더 떨어지게 되죠. 음. 그러니까 정부가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올해 경제 정책 기조를 벌써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물가 잡기에서 성장 떠받치기로 대전환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재정도 좀 빨리 조기 집행해서 좀 이렇게 좀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도 네. 지금 빨리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대출 금리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요거는 조금 이제 괜찮은 이제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면 이거는 완전히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갖다 붓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 상당히 고민이 깊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이창용 총재가 지금 안개 속에 잠시 정차한 것이다 차를 이런 세워놨다. 표현을 네, 했어요. 그렇죠. 이 비유가 참 네. 인상적이었는데. 이창용 총재가 여러 가지 비유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금리 이제 그쵸. 내려가나 이제 그렇게 맞아요. 했는데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서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차를 잠시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경제도 안개 어, 속이다. 안개 속 세계 경제가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파킹 시켜놓고 음. 일단 좀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좀 보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냥 잠시 정차시킨 거다. 예. 그냥 차를 계속 운행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예고를 준 거죠. 네네. 예고를 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국 금리입니다. 네. 미국 금리. 네.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근데 4.5에서 4.75%예요. 상단이 4.75인데 네. 다음 달에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0.25% 포인트 더 올릴 거다. 이게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네, 미국 올릴 그리고 거다. 지금 거의 한 27% 정도 전문가가 0.5% 포인트도 갈 수 있다. 네, 빅스텝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0.5% 포인트를 인상하면 금리가 5.25%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는 금리 격차가 0.75% 포인트까지 가죠. 0.75%요. 네, 지금 3.5에서 우리는 고정됐고 미국은 5.25까지 올라가니까. 네. 근데 빅스텝을 안 하고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해도 1.5% 포인트로 지금 벌어지는데 네. 이게 1999년 6월에서 2001년 2월까지 약 한 20개월 정도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격차가 1.5%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빅스텝을 해버리면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 역사, 금융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금리 역전이 우려되는 게 이제 네. 달러 유출이 더 심해질 수 그렇죠. 있기 네, 때문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환율도 좀 꿈틀꿈틀하는 것 맞아요. 같고. 네. 네. 이게 돈은 어차피 물하고 똑같아요. 물하고 다르지. 반대지.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나라 간의 비교를 해보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데로 갑니다. 예. 본래 미국은 이자가 항상 더 싸요.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나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은 좀 더 불안하기 때문에 네. 이자를 더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미국에서 싸게 돈을 빌립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나가서 신흥국에다 투자를 하죠. 예, 그래서 그 금리 격차도 먹고 그다음에 신흥국이 더 빨리 성장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다. 이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머니무브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럼 금리 역전이 네.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투자처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금리가 미국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다른 신흥국에 투자해서 버는 돈보다 대출 이자로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지죠. 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가 더 높으니까. 예. 지금 보면 우리 금리 차가 1.25% 포인트인데 사실 지금도 한국이 금리를 더 적게 줘요. 미국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달러가 들어왔는 게 왜 그렇냐 이렇게 봤더니 좀 중국의 반사 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외 자본들이 보니까 중국이 그 시진핑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했단 말이에요. 저거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게 돌아간다.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막 주무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 하면서 중국에서 자본을 뺍니다. 자본들이. 근데 일단 아시아에 투자한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로 들어가는 거를 일단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대체 투자처가 어디지? 봤더니 한국, 대만, 인도 이런 정도로 해서 그쪽으로 달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 지난해 연말은 달러가 좀 안정됐던 거군요.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가 되게 낮아졌었어요. 네. 3% 미만, 3%대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도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슬슬 이제 1월 한 후반부터 다시 이제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중국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이제 정리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투자처를 또 찾아 다 나섰군요.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이 다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을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 금리 역전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이쪽이 수익률이 더 좋으면 돈이 안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 이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출을 일단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의 한 70% 정도 그쵸. 경제 의존도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출을 일단 높이자.
수출을 일단 음. 높이면 자금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을 일단 최대한 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수출의 거의 한 절반을 4분의 1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을 어떻게든 좀 높여보겠다. 이제 이런 음. 쪽인데 네. 지금 그래도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예상 걱정했던 것보다 이제 신종변이 이런 게 안 나와서 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좀 수출이 다시 좀 살아나고 또 반도체도 좀 수출이 잘 되고 음. 이러면서 우리나라들도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러면은 좀 금리 역전이 일어나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제 아. 희망 섞인 분석이 있는데 네. 사실 이 희망의 전제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역 머니 무브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 3월 달, 2월, 3월 요 상반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아. 이 상반기에 이제 수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1년이 이제 넘어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난다. 이러면은 또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음.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안개 속에 지금 차를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고. 예.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좀 사놓는 게 아 좋지 그러면 않을까? 오를 거라는 아. 거잖아요. 정답이네. 어. 어쨌든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달러를 좀 사두는 게 문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없는 게 문제지. 언제나 문제는 총알 여유가 부족해. 없어요. 예. 대출 이자가 갚을 돈도 없는데 어.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달러 선호 현상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환율은 더 계속 그 달러 올라가게 되는 환율 거죠. 오르겠죠. 네. 네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는 지금 안개 속이고 우리 정부의 그 확실한 방향을 알겠어요. 수출 중심으로 예, 좀 수출을 성장을 일단은 일으켜야 일으키겠다. 된다. 예. 근데 어쨌든 물가는 좀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그 희망 섞인 바람인 것 같기도 한 게 수출이 그렇게 쉽게 쉽게 늘어나진 않죠. 예.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 중국이 워낙 그 제로 코로나 때문에 공장도 봉쇄하고 막 이래서 그 보통 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이 수출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자본재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면 그 중국이 그 반도체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 그 물건을 완제품을 미국에다 파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근데 이제 중국이 공장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살 데가 없잖아.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네.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반도체 수출이 다시 늘어나면 또 가능성이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요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고 네. 이제 우리 김중호 기자가 준비한 거는 요즘 가장 좀 핫한 뉴스잖아요. 네. SM과 하이브, 카카오 이들이 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예, 굉장히 전례가 없던 상황이 많이들 벌어지고 있고 네, 또 여기 연관된 회사들이 다 쟁쟁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뭐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 소속사 가수들의 CD를 샀다면 지금은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CD도 이제 사고 주식도 사고. 저희한테 미친 영향도 되게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복잡합니다. 보니까 저도 뭐 그 연예계라든지 엔터계 이렇게 정통한 편은 아니어서 뭐 따로 좀 알아보니까 네. 굉장히 좀 롱 스토리더라고요. 어, 근데 일단 표면적인 발단은 이제 이수만 SM 총괄 PD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제 직책이죠. 네. 총괄 PD가 카카오를 SM의 2대 주주 지위에 올려놓는 제3자 증자가 위법이다. 이러면서 SM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SM 이수만 총괄이 예. SM을 상대로 소송을 내가 걸었다. 만든 SM을 네. 내가 소송을 건 그 거예요. 굉장히 네. 희귀한 장면이죠. 그쵸.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수만 총괄 PD가 SM 자체 아닙니까? 그쵸. 그건 자기가 이름 자신을 통해서. 자체가 SM이 SM이잖아요. 이수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주주는 맞았었는데 이제는 네. 최대 주주도 아니죠. 그걸 하이브한테 다 넘겼으니까요, 지분을. 근데 이제 총괄 PD 직책도 물러나고 사실 지금 보면 CEO도 자기의 자기의 이게 처조카였던 그 네. CEO에게 넘겨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뭔가 예전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카카오에게 이런 새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넘기는 거는 불법이다. 네. 이렇게 소송을 걸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분을 또 거기다 BTS로 유명하죠. 방시혁 대표의 하이브에다가 다 넘겼어요. 이것도 엔터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음. 왜냐면 SM과 그러니까 이수만 대표의 지분도 상당한데 그거를 하이브에 다 넘겼다는 거잖아요. 많은 그렇죠. 부분을. 네. 그 평소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 이수만 대표가 그 하이브와는 상당히 경쟁적인 관계를 그렇지. 유지했었고 예. 또 하이브의 그 사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나 프로듀싱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시혁 대표가 그 SM 지분이나 인수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계속해서 그렇게 선을 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넘겼습니다. 음. 그래서 뭐 사실관계를 보자면 SM엔터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된 상황이기에 됐고요. 네. 3자를 대상으로 신주와 시비를 발행해 주는 것이 명백한 위법이다. 이게 지금 이수만 총괄 PD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SM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신주 발행을 하고 뭐 12 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수만 총괄이 문제 제기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도 열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열렸어요. 어. 예,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에서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고요. 네. 소송명을 보면 그 SM을 상대로 이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본안 사건은 아니고 이미 신청을 한 거죠, 그냥. 일단은 좀 그거를 막아달라. 막아달라. 네. 예. 그래서 이전 총괄 측 주장을 보죠. 그래서 그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선악의 대립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으로 적법한가에 대한 것이다.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3자 배정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제 상법 418조를 들었고요. 네. 근데 현 경영진, 그래서 그럼 이수만 전 총괄 측이 경영상 필요 목적의 정당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 사익 추구에 방해해야 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 프레임을 씌워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수만 전 총괄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현 경영진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소송을 건 거다. 이건 SM 측 주장이고요. 그렇죠. 네. 현 경영진들의 주장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들었을 때 이수만 총괄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적대적이었던 하이브를 또 끌어들이는 과정도 좀 일반인이 봤을 때 좀 이 상황이 좀 희한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뉴스가 파급력이 있었던 거는 하이브가 사실상 그 SM을 인수하게 된 거잖아요. 네. 제일 일대 1대 주주가 주주로 됐으니까. 올랐어요. 네. 뭐 이거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삼성이 현대차를 인수해서 합병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와닿네요. 이게 있을 수 네. 있는 일인가요?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선일보 사주가 네. 중앙일보에다가 지분을 다 넘긴 거랑 똑같다고. 우리는 이제 어느 경우든지 간에 참 상상하기 힘든 경우가 벌어진 겁니다. 그 사실 네. 근데 독자층이란 게 있잖아요. 기본 독자층이란 게 그쵸. 있는데 그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각자 이렇게 그 색깔이라는 게 팬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팬들이. 예. 네. 근데 이제 하이브 팬들이 있고 SM 팬들이 있는데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좀 약간 색깔이 다른데 이걸 통째로 넘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뭐 이게 적절한 적으라기보다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삼성과 현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주력 종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종목이 그렇죠. 다르지. 네, 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규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같은 동종업계에다가 뭐 SM이라고는 굉장히 상징적인 엔터업계의 일대 인터테인먼트 사업으로는 일대죠. 사실 지금의 한류 열풍을 갖다가 맨 처음에 맹아라고 할까요? 싹 틔운 게 사실 맞아요. SM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존심의 문제도 되고 그러네요. 하이브는 사실은 보면 지금 덩치는 굉장히 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메이저 엔터업계 중에서는 가장 후발주자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된 거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SM의 경영적인 구조적 문제가 좀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같이 SM이 경영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 위치나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헤게모니를 가진 좋은 기업이면 맞지만 너무나도 이수만 총괄 PD 1인 집중이 돼 있었다. 그냥 그쪽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티스트의 복장이나 외모 뭐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수만 총괄 PD가 그러니까 만기칠라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수만 총괄 PD의 그런 컨펌을 거치지 않으면 되질 않는다. 네. 물론 현재 SM의 성공 자체가 이런 이수만 PD의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랄까 그렇죠. 이런 네. 게 기반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제 기업이 커가다 보니까 또 주식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주들은 사실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인 체제가 집중이 되면 될수록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이 SM의 그 소위 말하는 주주 중에 하나였던 KB자산운용이 네. 지난 2019년 6월에 이런 식의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수만 회장 자기 개인 회사로 SM 돈을 빼가지 마라." 이거는 이제 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수만 회장이 라이크 기획이란 그런 사 맞아요. 예, 예.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음.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업계나 이런 데서는 평가가 SM이 YG, JYP보다 주가가 높지 않다. 이유가 네네네. 뭐냐? 그건 주력 업종이 아닌 다른 좀 부가 사업을 너무 어. 과대하게 벌려놨다. 뭐 예를 네네. 들자면 뭐 리조트, 레스토랑, 여행업, 뭐 와이너리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보면 이 수익이 나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집중력도 없고 아. 오히려 주력이나 엔터업계에서는 굉장히 더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데 후발주나 이런 쪽에 음. 대해서 뭐 다들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돌 시장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SM 출신 아티스트들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네. 네네네. 뭐 지금 친구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원조였던 H.O.T 때는 H.O.T. 거의 뭐 네. 절대적인 보아, 뭐. 그거였지만 맞아요. 네. 상대할 지금은 사람이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없었어요. SM 쪽이 예전 같은 영향력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히려 주력 업종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자꾸 일을 더 벌려. 일을 네. 벌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네, 이런 능력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이크 기획 문제도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수만 총괄이 따로 기획사를 음. 차려서 이제 일종의 용역비를 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도 참 재밌긴 해요. 뭐냐면 뭐 그 하도급 관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SM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위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프로듀싱을 하십시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수의 그런 하위 레이블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하이브거죠. 하이브인데 네.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하도급을 주는 원청 업체가 사실은 갑이 되는 거고 저쪽이 을이 되는 건데 네. 계약 관계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계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네. 라이크 기획은 그 이수만 회사인데 여기가 그 SM 매출의 6%를 해마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매출의 매출의 6%. 6%요?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오. 매출의 6%. 어. 영업이익은 플러스도 날 수 있고 네. 마이너스도 날 수 그쵸. 있잖아요. 매출은 무조건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슈퍼 갑 계약인데. 네. 매출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쵸. 매출이 마이너스 날 수가 없지. 진짜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우리가 뭐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확정이익이잖아. 그쵸. 아무리 회사가 손해를 봐도 나는 플러스 이익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매출은 날 예. 거니까.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매출액이라는 게 영업이익이 나는 것도 매출액이 굉장히 거대해도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적은 업종도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매출액이 6%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사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긴 봐야 돼요. 어떤 그 원청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이런 계약이 맺어질 수 있겠어요. 오직 이수만이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 당연히 SM의 주주들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문제가 속된 있다. 말로 해가지고 예. 진짜 약간 속된 말로 하면 환장할 노릇인 거죠. 가뜩이나 보면 SM이 지금 그렇게 주력 업종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매출액을 꼬박꼬박 6%를 갖다가 하도급 업체한테 넘겨야 되는 이런 현금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구멍인 거지. 어떤 주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적 소송까지 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무슨 뭐 이런 주주들 중에서 주주들이 뭐 개인 주주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뭐 KB 자산운용이 그런 불만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외부 주주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불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일이 터진 게 이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그 주주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뭐 행동주의 펀드 뭐 이렇게 되면 좀 뭐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좀 더 공격적인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투자해놓고 거기서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뭐 계열사의 보유 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게 주식 가치 자체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높이는 그런 그렇죠. 펀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구도를 그냥 놓고 그러니까 이제 볼 리가 보통 없죠. 행동주의 펀드들이 보면 기업의 어떤 저평가된 부분이 있는 걸 보고 이 저평가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빼내서 음. 이거를 평가를 다시 높여 놓아서 그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행동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게 행동주의 펀드인데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수만이 저평가되는 원인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SM 주식이 낮은 원인의 가장 주요 원인이 이수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요구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요구를 했냐면 어 친이수만계 인물들 채워진 이사회부터 일단 개선하자. 아. 이사를 바꾸자. 음. 그다음 두 번째 뭐냐? 라이크 기획 정리해라. 계약 파기해라. 그다음에 감사 선임권을 달라. 아, 여기 온라인 파트너스에. 예.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사회도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사회이사는 없고 음. 감사권도 바꾸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온라인이 다른 주주들에게도 이게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내 지분만 가지고는 이제 알기로는 온라인이 1%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주주분들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럼 제가 총대를 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주주들의 80% 정도가 여기에 그렇지. 동조 의사를 밝힌 부글부글 겁니다. 했던 거야.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수만 총괄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법적 되면서부터 소송까지 문제가 진행을.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1대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감사 선임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밀려날 수 있는 그렇지. 문제예요. 네, 그렇죠. 80%가 연대를 했다는 거는 결국 80%가 한 몸으로 묶이게 되면 거기가 대주주가 되는 거죠. 네. 자신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그 자신의 그 세력을 더 불리기 위해 가지고 네. 또 그다음에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자기 지분 매각 시도도 했고 뭐 CJ랑도 논의도 하고 카카오랑 논의도 하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무산이 됐죠. 근데 뭐 업계에서는 이게 무산된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나 또 뭐 그 뭡니까 라이크 기획과의 그런 그 계약 관계 네. 이런 부분이 그냥 있는 이상에는 그 인수를 해봤자 그렇죠. 다 손해를 보는 예 거니까. 그리고 너무 이수만의 영향이 크다는 건데 그러면 인수를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네 이제 이런 의문이 되면서 그것도 네. 쉽지 않았던 거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당분간은 좀 이 혼란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래 보입니다. 음.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수만 총괄 대표가 이 지분을 갖다가 전부 다 넘겼고 그래서 하이브가 들어왔고요. 네. 또 카카오도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소송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분을 인수할 수 없겠지만 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카카오도 지분에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뭐 5월 동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진짜 같은 배에 약간의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세력이 타게 된 건데 네.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것 같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처분 신청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법 제 418조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다 기존 주주들에게 이런 그렇죠. 신주를 예, 배정하게 예. 돼 있는데 우선으로 줘야지. 상법 예. 418조는 제3자에게도 주식을 줄 수는 있도록 했는데 전제를 달았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이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요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를 끌어들이는 게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신기술의 도입과 그렇죠. 관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진짜 거네요. 경영상 그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를 일단은 지금 현재 SM 경영지에서는 입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논박을 해야겠죠. 이수만 총괄 PD 쪽에서.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법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는 되게 좀 신기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그 법률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법 제 418조는 통상적인 경우는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제3자 증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사회 의견을 거치는데 네. 그럴 경우 이사회 의견을 거칠 때 제일 유리한 거는 가장 대주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대주주는 이수만 총괄 PD였고 근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 됐죠. 근데 이제 이수만 PD 쪽에서는 이제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 외부에서는 다 자기 사람이라고 여겼던 지금 현재 SM의 경영진 중에 일부가 네. 자기를 축출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결국은 이 카카오의 그 2대 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것이 그 음모의 일환이고 네. 경영권을 바꾸기 위한 음모다. 그러니 음. 상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경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인용이 될 가능성도 전혀 있겠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음.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음.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네네네. 예. 물론 알겠 이제 뭐 법의 취지는 그렇지만 법상으로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거에 일대 주주했던 사람들은 이런 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이라는 거는 언제나 쟁송이라는 거는 일종의 서로 간의 그 입증 책임이 다 각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결과에 따라서는 그게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좀 한 가지 포인트가 이미 저기 지분이 저 방시혁 대표한테 넘어갔어요. 예, 그렇죠. 넘어갔는데 예. 과연 그러면은 방시혁 대표가 그 이수만 총괄 PD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거냐. 그것도 변수죠. 예. 이것도 좀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사실 그동안은 이게 인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 왔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그쪽에다 넘겨준 상황이 됐으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어제 적한테 사실 뭔가 이게 그렇죠. 열쇠를 하나 넘겨준 꼴이 됐는데 너한테 넘기느니 예, 예. 쟤한테 줄 거야. 그렇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넘겨준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그쵸. 들을까? 네. 그 아마 뭐 어떤 이면 계약이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지금 구도만 놓게 보면 저기 뭐 이수만 총괄 PD 입장에서도 뭔가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쫓겨나게 되면 진짜 그것만은 사실상 맞겠다. 완전히 네. 축출되는 거가 되는데 그나마 이런 식이 되게 되면 뭔가 이제 방시혁 대표에게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뭔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방시혁 싶어요.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러니까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네. 이수만 총괄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뭔가 좀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그 정도 그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네. 좀 봐야 되겠고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가수가 온전히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팬이나 가수는 좀 배제된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항상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왜냐하면 서로 지분을 뺏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참 좋은 장이죠. 이게 그렇게 그래서 되면. 1월 말인가요? 1월 후반부쯤에 한 8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주가가 지금 보니까 한 1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2만 원대로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네. 아무튼 이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네, 모두에게 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네. 났으면 좋겠다는 네. 말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모두가 될 것 다 좋을 순 같아요. 없어.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네, 지금까지 뉴스 속속 CBS 장규석, 김중욱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